저는 임신 6개월 차의 산모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혼자 집을 탈출해야만 합니다. 바람을 피운 것도 빚을 진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일 아침 시어머니께서 제 뱃속의 아이를 지우기 위해 의사를 예약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초음파 검사에서 아기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제 이름은 박서연, 나이는 28입니다. 마음은 착하지만 부모님 말씀이라면 껌뻑 죽는 남편 이민준과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일산에 있는 남편 가족 대대로 물려내려온 큰 집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결혼 초부터 저는 시댁의 무거운 기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가풍을 지닌 시댁은 제게는 너무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규칙들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에 대한 사랑으로 저는 어떻게든 버티고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저의 첫 임신은 우리 부부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6개월 전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을 때 민준 씨와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는 곧장 양가 부모님께 소식을 알렸고 부산에 계신 친정 식구들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며 영상 통화를 걸어오셨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 박숙자 여사님은 옅은 미소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어야 할 텐데. 첫 손주는 대를 이을 아들이어야지. 그게 우리 집안의 전통이다. 그 당시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넘겼습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이 의뢰하시는 기대 섞인 말씀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임신 초기 3개월 동안 박 여사님은 제게 지극정성이셨습니다. 영양가 높은 음식을 만들어 주셨고 제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며 힘든 집안일은 손도 못 대게 하셨습니다. 저는 잠시나마 시어머니가 저를 싫어한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분은 그저 이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임신하고 그토록 원하시던 후계자를 뱃속에 품는 순간을 말입니다. 모든 것이 바뀐 것은 2주 전, 임신 6개월 차 정기검진을 위해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상냥하게 웃으시며 모니터를 가리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산모님. 아기는 아주 건강하고 예쁜 공주님이네요. 제 심장은 기쁨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옆에 앉은 민준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작은 공주님이라니, 제게 딸이 생긴다니, 예쁜 옷을 입히고 같이 요리를 가르치고 잠들기 전 동화책을 읽어주는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를 돌아봤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잡은 그의 손은 차갑고 뻣뻣했습니다. 민준 씨, 우리 딸이래요. 저는 그가 저처럼 환하게 웃어주길 바라며 희망에 가득 차 속삭였습니다. 민준 씨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서연아. 건강하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기쁨의 빛이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배가 싸르르 아파왔습니다. 진통이 아니라 갑자기 덮쳐온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민준 씨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운전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아기 이름에 대해 이야기하며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는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거실에는 박 여사님과 평소 과묵하시고 아내의 뜻을 따르는 편이신 시아버님, 이재호 어르신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냐 딸이냐? 박 여사님은 기대와 불안이 섞인 알 수 없는 말투로 물으셨습니다. 민준 씨는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죄책감 가득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딸, 이래요. 어머니, 거실은 순간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도 않던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박 여사님은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기대에서 실망으로 그리고 더 어두운 무언가로 변해갔습니다. 억지로 참는 듯한 분노였습니다. 딸이라고 그분은 싸늘한 목소리로 되뇌었습니다. 첫 손주가 딸이라. 네, 어머니. 하지만 아기는 아주 건강하대요.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갑자기 얼어붙은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썼습니다. 박 여사님은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게 우리 집안에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하는 소리냐, 서연아. 첫째가 딸이면 재수가 없어 집안에 불운을 가져온다고. 내 남편 증조 할머니도 첫째로 딸을 낳으셨고 그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지. 증조 할아버지는 선산을 팔아야 했고 가업은 망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2025년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신을 믿는 시어머니와 거실에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그건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잖아요. 아기 성별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이성적으로 말하려 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박 여사님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움찔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소리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온 일이라고. 첫째 딸은 불운을, 첫째 아들은 복을 가져온다. 이건 사실이야. 민준 씨는 제 옆에 서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그저 조각상처럼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준 씨,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저는 그의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이잖아요. 당신 아이란 말이에요. 민준 씨는 마치 두 가지 고통스러운 선택지 사이에 낀 사람처럼 괴로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이건 복잡한 문제야. 우리 집안에는 전통이라는 게 있어. 전통이요?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별 때문에 뱃속의 아기를 죽이는 게 전통이에요? 그게 무슨 전통이냐고요. 네가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것처럼 말하지 마라. 박 여사님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넌 아직 젊어서 세상을 잘 몰라. 서연아, 네가 첫째로 딸을 낳으면 우리 집안의 수치가 되는 거야. 이웃들이 수군거릴 거고 내 남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내가 책임질 거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가족이 제게 제 아이를 죽이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제 피와 살이라고요. 벌써 6개월 동안 제 뱃속에 있었어요. 움직이고 발로 차기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절대로 넌 하게 될 거다. 박 여사님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의사 선생님과 약속을 잡아놨다. 미소 산부인과의 김 원장님, 이미 다 이야기는 끝냈어. 그분이 도와주시기로 했다.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야, 서연아. 이 아이를 보내고 나서 하늘이 아들을 점지해 주시면 그때는 성대하게 환영해 줄 테니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마음을 바꿔주길, 우리 편이 되어주길 바랐습니다. 저와 우리 아기 편이 말입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쥔 채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 제발. 제가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를 위한 거야. 우린 아직 젊잖아. 다시 시도할 수 있어. 다음에 아들을 낳으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마치 심장에 몇 번이고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원히 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며 청혼했던 남편이 이제는 우리 아이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묻지도 않고 두 분이서 다 결정하신 거예요? 저는 분노와 절망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건 제 몸이고 제 아이인데 저한테는 발언권조차 없는 건가요? 너는 이제 이 집안의 일원이다.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의 결정은 곧 가족의 결정이지 개인의 결정이 아니야.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달려가 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민준 씨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문을 두드리며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배를 감싸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아가. 저는 커져가는 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저 사람들이 널 아프게 두지 않을게. 엄마가 약속할게.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이 집에 갇힌 신세였습니다. 생활비로 돈을 다 써버렸고 제 개인 비상금은 친정엄마가 주신 폐물을 몇 개 팔아 마련한 250만 원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부산에 있는 친정은 너무 멀었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제 남편이 제 편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붓고 더 이상 나올 눈물도 없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몸이 떨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뱃속에서 부드러운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아기가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여기 있다고, 살아있다고,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제게 상기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들이 내 아이를 해치게 두지 않겠다고. 오늘 밤 이 집에서 도망치겠다고. 모든 식구들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켤 용기가 나지 않아 핸드폰 불빛에 의지했습니다. 배낭을 꺼내 옷가지 몇 벌,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산모수첩 같은 중요 서류, 그리고 가진 돈 전부를 챙겨 넣었습니다. 친정 가족 사진도 챙겼습니다. 사진 속에서 웃고 계신 엄마의 모습이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곤히 잠든 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를 깨워 제가 하려는 일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마음을 바꿔 저와 함께 떠나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 씨는 그의 선택을 했고 이제는 제가 제 선택을 할 차례였습니다. 새벽 2시 저는 방에서 살금살금 빠져나왔습니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피해 아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작은 소리 하나에도 겁에 질려 얼어붙었습니다. 붙잡힐까봐 내일 아침까지 방에 갇히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현관문을 열 때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안에서 잠겨있지 않은 것에 속으로 감사했습니다. 일산의 밤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어쩌면 공포에 떠는 제 몸 때문에 그렇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집에서 빠르게 멀어지며 누가 따라오지 않는지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심장이 귀에 들릴 정도로 세차게 뛰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카카오 택시를 불렀습니다. 목적지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을 입력하며 손을 떨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이 집에서 최대한 멀리 떠나야 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도착한 택시 기사님은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제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힐끔거렸습니다. 불룩한 배, 퉁퉁 부은 눈 배낭, 그리고 한밤중에 터미널로 향하는 모습. 이 시간에 터미널에는 무슨 일로 가세요, 부인?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아저씨. 급한 일이 생겨서요. 다시 울음이 터질까봐 말을 아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저는 배낭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진동했습니다. 민준 씨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이었습니다. 아마 잠에서 깨어 제가 없어진 것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와 이야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제 아기를 선택하지 못한 남자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한산했습니다. 막 가게를 열기 시작한 몇몇 상인과 구석에서 잠든 노숙인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대합실 의자에 앉아 전광판에 표시된 버스 시간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모든 도시가 가능한 목적지처럼 보였지만 어느 곳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부산은 제 고향이고 부모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는 심장이 좋지 않으십니다. 제가 이런 큰 곤경에 처한 것을 아시면 건강이 악화될까 두려웠습니다. 남동생은 아직 대학생이고 부모님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짐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계좌에 있는 돈과 현금을 합쳐도 몇 주 버티기 빠듯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제게는 직업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했던 것은 민준 씨와 결혼하기 전 한 의류 매장에서 사무직으로 일했던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 민준 씨와 시부모님은 제가 일을 그만두고 집에만 집중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무 계획 없이 도망칠 생각을 했을까? 하지만 그때 아기가 다시 한 번 발로 찼습니다. 이번에는 더 힘차게. 그리고 저는 제가 왜 이러고 있는지 기억해냈습니다. 이건 이기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랑비는 점점 굵어져 장대비가 되었습니다. 터미널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슬픈 교향곡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세상도 저와 함께 울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배를 감싸 안고 아기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가. 하지만 엄마가 널 지켜줄게. 아무도 널 해치게 두지 않을 거야. 우린 괜찮을 거야. 어떻게든 우린 살아남을 거야. 절망의 한가운데서 가까워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드니 50대 정도로 보이는 한 중년 여성이 우산을 든 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제 감정의 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다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빗물이 튀어 바지가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가요? 그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배가 저렇게 많이 불렀는데 왜 한밤중에 터미널에 혼자 있어요? 그리고 무슨 이유에선지 아마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지쳤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초음파, 시댁의 결정, 내일 아침 예약된 의사, 그리고 도망치기로 한 제 결심까지 아무런 여과 없이 모든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였고 때로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녀는 제 손을 잡아 꼭 쥐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아가씨? 그녀가 물었습니다. 서연이에요, 아주머니. 서연. 그녀는 고통스러운 무언가를 기억하는 듯 제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예쁜 이름이네요. 내 이름은 최은이에요. 그리고 혹시 괜찮다면 내가 서연 씨를 돕고 싶어요. 저는 어리둥절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도움이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돈도 드릴 수 없는데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녀가 말을 잘랐습니다. 20년 전에 나도 서연 씨와 같은 처지였어요. 둘째를 임신했었죠. 초음파에서 딸이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셨고 남편은 감히 반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들의 말을 따랐어요, 서연 씨.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내 아이를 지웠어요.
저는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단 하루도 그 일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은희 씨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단 하룻밤도 편히 잠들지 못했어요. 꿈에서 그 아이를 봐요.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내 딸을요. 그 아이의 얼굴, 목소리, 미소가 어땠을지 상상하며 오늘 밤에 당신처럼 용감하지 못했던 나 자신을 증오해요. 아주머니,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속삭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다시는 다른 임산부가 내가 겪었던 일을 겪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은희 씨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나는 쉼터를 운영해요, 서연 씨.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들을 위한 안전한 공간이죠. 방과 식사, 그리고 우리를 지지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무료 건강 관리를 제공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아무도 없다고 느꼈을 때, 신께서 은희 씨의 모습으로 천사를 보내주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 저는 하지만은 없어요. 은희 씨는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말을 잘랐습니다. 나와 함께 가요. 당신에게는 안전한 곳이 필요해요. 아기에게는 건강하고 강한 엄마가 필요하고요. 우리 쉼터에는 당신과 비슷한 사연을 가진 다른 엄마들이 있어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과 깊은 후회, 그리고 강한 결의가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이후 처음으로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저와 제 아기는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은희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쳐 보이던 그녀의 얼굴이 갑자기 젊어 보였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구한 게 아니에요, 서연 씨. 오늘 밤 도망치기로 결심했을 때 당신이 당신 자신과 아기를 구한 거예요. 나는 당신이 용감하게 시작한 그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뿐이에요. 저희는 택시를 타고 서울 관악구에 있는 은희 씨의 쉼터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은희 씨는 그곳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희망의 집이라는 이름의 그 쉼터는 15년 동안 운영되었으며 은희 씨의 개인 저축과 몇몇 후원자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총 5개의 방이 있어 최대 10명의 임산부를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 자원봉사자 조산사가 방문하여 무료 검진을 해주고 심리 상담사가 트라우마를 겪는 엄마들을 돕기 위해 상담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5명의 엄마들이 지내고 있어요. 은희 씨가 말했습니다. 모두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들이죠. 만나면 좋아할 거예요. 저희가 도착했을 때 하늘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젖은 흙냄새가 났습니다. 희망의 집은 소박하지만 따뜻해 보이는 2층짜리 주택이었습니다. 앞에는 작은 화단이 가꾸어져 있었습니다. 현관에 불이 켜져 있어 부드럽고 환영하는 듯한 빛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은희 씨가 문을 열고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 벽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임산부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수십 장은 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사진 아래에 적힌 몇몇 문구를 읽었습니다. 희망의 집, 감사합니다. 이제 저와 아기는 안전해요. 이곳에서 저는 강한 엄마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희망의 집은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들이 우리가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은희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47명의 엄마와 아기들 모두 무사히 살아남았어요. 모두 지금은 안전하게 살고 있고요.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수십 명의 다른 엄마들이 있었고 그들은 모두 이겨냈습니다. 은희 씨는 저를 2층의 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하고 아늑한 방이었습니다. 깨끗한 시트가 깔린 싱글 침대, 작은 옷장, 책상이 있었고 무엇보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바로 느낄 수 있는 안전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우선 좀 쉬어요. 서연 씨. 내일 아침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죠. 다른 엄마들에게도 소개해 줄게요. 지금은 잠이 필요해요. 당신과 아기 모두 휴식이 필요하니까. 은희 씨가 나간 후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은 극도로 피곤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핸드폰을 켜보니 민준 씨에게서 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몇 개 와 있었습니다. 서연아, 어디야? 걱정돼. 제발 전화 좀 받아.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셨어. 서연아, 제발. 집에 돌아와. 우리 잘 이야기해보자. 내가 화난 거 알아. 하지만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었어. 저는 모든 메시지를 읽었지만 하나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제 아기를 거의 죽일 뻔한 그 집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결혼한 남자는 결국 우리 작은 가족을 지켜줄 만큼 강하지 못했다고. 저는 핸드폰을 끄고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린 이제 안전해, 아가. 엄마가 널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린 함께 이겨낼 거야.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에 잠에서 깼습니다. 커튼 틈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와 방바닥에 빗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곳은 민준 씨와 함께 쓰던 제 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어젯밤의 모든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도망쳤다. 나는 희망의 집에 있다. 나는 안전하다. 밤새 뒤척여 뻐근한 등을 느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아마 배가 고팠나 봅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은희 씨가 다른 몇몇 여성들과 함께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일어났어요? 어서 와서 아침 먹어요. 은희 씨가 따뜻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과 인사 나눠요. 식탁에는 이미 각기 다른 임신 주수에 4명의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를 친근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이. 이쪽은 서연 씨, 어젯밤에 새로 왔어요. 은희 씨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서연 씨, 이쪽은 지영 씨, 임신 7개월 차예요. 지영 씨는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아마 25살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팔에는 완전히 가리지 못한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환영해요. 지영 씨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쪽은 수민 씨, 임신 4개월 차고요. 은희 씨는 아주 어려 보이는 젊은 여성을 가리켰습니다. 아마 갓 20살이거나 그보다 어릴지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민 씨가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이쪽은 미경 씨. 임신 8개월이라 곧 출산이에요. 미경 씨는 상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차분해 보였습니다. 아마 이곳에 더 오래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유나 씨. 이제 임신 3개월이지만 많은 일을 겪었어요. 유나 씨는 지쳐 보이지만 동시에 이해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희는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된장찌개와 몇 가지 반찬으로 이루어진 소박하지만 든든한 식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식사만 했지만 은희 씨가 분위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 혹시 당신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저는 제 주위를 둘러싼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모두 저처럼 임신한 엄마들이었습니다. 모두 끔찍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제 이야기를 나눠도 안전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초음파 검사, 딸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강요한 시어머니, 저를 지켜주지 못한 남편,
그리고 도망치기로 한 제 결심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몇몇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고통 속에서 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 이야기, 내 이야기랑 비슷하네요. 지영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내 남편은 그냥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어요. 내가 임신한 걸 알았을 때 나를 때린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죠.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됐다면서 낙태하라고 했어요. 내가 거절하자 유산되기를 바라며 내 배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가 정말 우리 둘을 죽이기 전에 도망쳤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상황도 끔찍했지만 지영 씨가 겪은 일은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저는 강제로 결혼할 뻔했어요. 수민 씨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저를 임신시키고는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도망가 버렸어요. 부모님은 창피해 하시며 저를 집안의 수치라고 하셨죠. 남자친구 부모님은 자기 아들이 좋은 집안 여자랑 결혼해야 한다며 저보고 낙태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아기를 죽이고 싶지 않아서 도망쳤어요. 다음으로 미경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과부예요. 첫 남편은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1년 뒤에 재혼했는데 알고 보니 두 번째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은 다른 아내가 있었어요. 제가 임신하고 첫 번째 아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집에 찾아와 저와 제 아기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남편은 첫 번째 아내를 선택했죠. 6개월 전 은희 아주머니가 다리 밑에서 자고 있던 저를 발견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유나 씨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웃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어요. 가족들은 믿어주지 않았죠. 제가 꼬리 쳤다고 했어요. 그들은 저보고 낙태하고 수치를 덮기 위해 그 가해자와 결혼하라고 했어요. 저는 거절했고 그들은 저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식당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축복받아야 할 우리 임산부들은 오히려 우리를 지켜줘야 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아기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생존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강한 사람들이에요. 은희 씨가 감정이 벅차오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전사들이고 이곳에서 여러분은 안전해요. 여기서 여러분은 새로운 가족을 얻은 거예요. 아침 식사 후 은희 씨는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집구석에 있는 서류와 파일로 가득 찬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희망의 집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출산하고 몇 달 후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이곳에서 무료로 지낼 수 있어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매주 검진을 위해 오는 자원봉사자 조산사가 있고 응급 상황을 대비해 대기 중인 산부인과 의사도 있어요. 2주에 한 번씩 심리 상담사도 와서 상담을 해줘요. 모든 게 무료예요. 하지만 아주머니,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요. 저는 죄책감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갚을 필요 없어요. 서연 씨. 건강을 챙기고 아기를 지키는 데만 집중해요. 나중에 당신이 자립하고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당신처럼 도움이 필요한 다른 엄마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은희 씨는 또한 그들이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봉, 제빵, 수공예, 심지어 기초 코딩과 온라인 쇼핑몰 관리 수업도 있었습니다. 엄마들이 출산 후 스스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내일 조산사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당신과 아기를 검진해 주셨으면 해요. 어젯밤 힘든 여정 후에 두 사람 모두 건강한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은희 씨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의 친절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아기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요.
은희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내게는 충분해요. 그날 오후 저는 지영 씨, 수민 씨와 함께 집 앞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기 이름,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꿈 같은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 태동은 어땠는지, 이런 평범한 대화들을 친구나 가족과 나눠야 했지만, 오히려 쉼터에서 만난 동료 생존자들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생각해 봤어요. 지영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름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딸이면 아름이라고 짓고 싶어요. 이 힘든 시작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고 강하게 자라나 예쁘게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예쁜 이름이네요. 수민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딸이면 은혜라고 짓고 싶어요. 하느님의 은혜로 보호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주신 분이 하느님이라고 믿으니까요. 지영 씨는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아직 이름을 생각할 용기가 안 나요. 이름을 지어주면 너무 사랑하게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 무사히 출산할 거고 아기는 건강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처럼 강한 엄마에게서 아름다운 이름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어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저는 다시 핸드폰을 켰습니다. 민준 씨에게서 더 많은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 박 여사님에게서 온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서연아, 어디 있는 것이냐? 돌아오너라. 우리가 잘 이야기해 볼 수 있다. 네가 원하지 않으면 억지로 낙태시키지 않으마.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도망치고 나니 갑자기 잘 이야기해 보자고? 어제 제 동의도 없이 의사를 예약했을 때는 그런 태도가 어디 있었을까요? 민준 씨에게서 온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서연아, 어머니께서 억지로 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 제발 돌아와. 보고 싶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저는 오랫동안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 여전히 민준 씨를 사랑하는 부부는 그 말을 믿고 싶었고, 돌아가고 싶었고, 우리 가족이 온전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더 큰 부분,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엄마로서의 저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어쩌면 영원히 저는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민준 씨, 시간이 필요해요. 나 찾지 말아요. 저와 아기는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를 거의 죽일 뻔한 그 집으로는 돌아갈 수 없어요. 마음을 바꾸기 전에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핸드폰을 끄고 제 것이 아닌 침대, 제 집이 아닌 집, 하지만 저와 제 아기가 유일하게 진정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에 누웠습니다. 그날 아침, 은희 씨의 자원봉사자 조산사 선생님이 평소보다 일찍 오셨습니다. 이름은 안정은 선생님, 따뜻한 미소를 가진 4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그녀는 의료 장비가 든 큰 가방을 들고 와 희망의 집 아래층에 있는 작은 진료실에 저와 함께 앉았습니다. 서연 씨 맞죠? 은희 씨한테 대충 이야기는 들었어요. 정은 선생님은 혈압계와 청진기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자, 지금은 당신과 아기 건강에만 집중하죠.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더 나아요, 선생님. 적어도 이제는 내일 아침에 억지로 병원에 끌려갈까봐 두려워하며 잠들지 않아도 되니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은 선생님은 제 혈압을 재며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네요. 하지만 최근에 겪은 일을 생각하면 당연해요. 며칠간은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어요. 그녀는 이어서 도플러로 아기의 심장 소리를 확인했습니다. 작은 심장이 뛰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들어본 소리 중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정은 선생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기 심장 소리가 아주 힘차고 건강해요. 분당 140회. 임신 6개월 차의 완벽한 수치예요. 아기가 파이터네요. 서연 씨. 엄마를 꼭 닮았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기가 괜찮다는 걸 확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검진이 끝난 후 정은 선생님은 제게 임산부용 비타민과 철분제를 주셨습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충분히 쉬어야 해요. 지난 며칠간 겪은 스트레스는 아기에게 좋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안전하니까 건강해지는 데만 집중해요. 알겠죠? 다음 며칠 동안 저는 희망의 집에서의 일과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모두 함께 일어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은희 씨는 항상 채소, 단백질, 과일 등 영양가 높은 식사를 푸짐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든 임산부가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도록 신경 써 주셨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다 같이 집을 청소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손님이나 짐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능력에 맞게 기여했습니다. 낮에는 보통 기술 훈련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사무직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어 온라인 쇼핑몰 관리 수업을 선택했습니다. 강사인 김 선생님은 젊고 인내심 있는 자원봉사자로 우리에게 온라인 쇼핑몰 관리, 고객 서비스, 데이터 입력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이 기술이 매우 유용하며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안성맞춤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어느 날 그가 설명했습니다. 많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트타임 관리자를 필요로 해요. 집에서 일하면서 시간 조절도 자유롭게 하고 아이도 돌볼 수 있죠. 수입도 꽤 괜찮아요. 부지런히 하면 한 달에 최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은 벌 수 있어요. 저는 그가 가르쳐 주는 모든 것을 진지하게 받아 적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영원히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영 씨는 재봉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재봉사였지만 지영 씨가 대학에 가서 학위를 따길 바라셨기 때문에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때 엄마한테 배우지 않은 게 후회돼요. 그녀는 낡은 재봉틀을 힘겹게 다루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수민 씨는 제빵 수업을 선택했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케이크와 쿠키는 항상 맛있고 예뻤습니다. 은희 씨는 수민이는 나중에 케이터링 사업을 해도 되겠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임신 8개월인 미경 씨는 대부분 쉬었지만 우리에게 펠트 천으로 브로치 만들기, 구슬 팔찌 만들기 등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액세서리를 만드는 수공예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유나 씨는 여전히 자주 우울해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2주에 한 번씩 오는 자원봉사 심리상담사 박 선생님이 그녀가 천천히 마음을 열고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희망의 집에서 우리는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장 힘든 날에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영 씨가 밤에 자신을 때리던 남편에 대한 악몽을 꾸고 올 때면 우리는 그녀의 방에 모여 그녀를 안아주고 이제는 안전하다고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수민 씨가 대학교 캠퍼스와 친구들을 그리워할 때면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언젠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희망의 집에 온 지 2주가 되었을 때 제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저는 그의 수십 통의 전화를 무시했지만 이번에는 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확실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담담한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서연아, 다행이다. 전화 받았네. 민준 씨의 목소리는 안도감과 피곤함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어디야? 정말 걱정했어. 네가 떠난 지 벌써 2주나 됐어. 괜찮은 거야? 아기는 어때? 우린 괜찮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서연아, 제발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서 억지로 낙태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
나도 어머니한테 단호하게 말씀드렸어.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제발, 서연아. 보고 싶어. 저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 씨, 뭐가 가장 가슴 아팠는지 알아요? 어머니께서 우리 아기 지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가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제 허락도 없이 의사를 예약하셨을 때도 아니고요. 가장 아팠던 건 당신이 침묵했을 때예요. 당신이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당신이 아내와 아이를 지키는 것보다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침묵하는 걸 선택했을 때라고요. 알아.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비겁했어. 정말 후회해, 서연아.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제발 모든 걸 바로잡을 기회를 줘. 내가 당신을 지킬게. 우리 아기도 내가 지킬게. 당신은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도망쳤으니까. 만약 내가 도망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민준 씨, 우리 아기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알아요? 내가 당신들 말을 따랐다면 우리 아기는 이미 죽었다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민준 씨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할게. 제발 나를 버리지 마. 시간이 필요해요, 민준 씨. 당신을 그렇게 쉽게 다시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는 깨진 접시와 같아서 다시 붙여도 그 흔적은 남는 법이니까요. 이해해. 하지만 적어도 그걸 다시 붙일 기회라도 줘. 얼마든지 기다릴게. 제발 우리 결혼을 포기하지 말아줘.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민준 씨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 이 모든 깨진 조각들을 다시 붙일 수 있을까요? 내가 준비되면 다시 연락할게요. 저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기에게만 집중해야 해요. 제발 내 결정을 존중해주고 내가 준비되기 전에 돌아오라고 강요하지 말아요. 알았어. 민준 씨는 체념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다릴게. 하지만 서연아, 당신이나 아기에게 무슨 일이 필요하면 제발 알려줘. 나는 여전히 당신 남편이야. 그건 내 책임이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울음소리를 들은 은희 씨가 방으로 들어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친어머니가 딸을 안아주듯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아주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 없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져. 우선 당신과 아기에게만 집중해. 때가 되면 뭘 해야 할지 알게 될 거야. 하루하루가 편안하게 느껴지는 일상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저는 온라인 쇼핑몰 관리 수업에서 실력이 점점 늘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제게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몇몇 클라이언트를 찾아주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는 아기용품 온라인 쇼핑몰을 관리하는 일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수입은 크지 않았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월 150만 원 정도. 하지만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출산과 아기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저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영 씨도 간단한 아기 옷을 재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출산 후에 맞춤 아기 옷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민 씨는 심지어 희망의 집 주변 이웃들에게서 케이크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만든 케이크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천천히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상처 준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삶을. 제가 희망의 집에 온 지 3주가 지났을 때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우리가 거실에 모여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희 씨가 문을 열었고 그녀의 얼굴이 곧바로 심각해졌습니다.
서연 씨를 만나러 온 사람이 있어요.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편분과 시어머님이 오셨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가 여기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박 여사님이 함께 오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지영 씨가 곧바로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지 않으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마주해야 해요. 계속 도망칠 수는 없어요. 은희 씨가 그들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민준 씨는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그 옆에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봤을 때처럼 화가 난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다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연아, 민준 씨가 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다행이다. 무사했구나.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마주 보고 앉았습니다. 저는 은희 씨와 지영 씨가 지지해 주듯 제 옆에 앉았고, 민준 씨와 박 여사님은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계속 당신을 찾아다녔어. 민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병원, 쉼터, 보육원 등 모든 곳에 물어봤어. 그러다 마침내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들을 위한 희망의 집에 대해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어. 은희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서연 씨 남편이라고 해서 제가 들어오도록 허락했어요. 하지만 서연 씨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거나 위협을 느낀다면 저는 이분들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이곳은 안전한 공간이고 누구도 이곳의 엄마들을 방해할 권리가 없습니다.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민준 씨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 아내와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도, 그는 박 여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도 할 말이 있으세요.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박 여사님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미안하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제게 낙태를 강요했던 박 여사님이 사과를 하다니 그 말로는 부족하다는 거 안다. 박 여사님은 평소처럼 차갑지 않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요구했던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아. 하지만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어쩌면 말도 안 되는 가문의 미신과 전통을 너무 맹신했지. 어쩌면이요? 저는 비꼬는 투로 되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첫째 딸이 재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저보고 제 아이를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건 어쩌면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박 여사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말이 맞다. 내가 틀렸다. 내가 떠나고 나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할 뻔했는지 계속 생각했어. 내 손주를 내 손으로 죽일 뻔했지. 그리고 나는 내 시어머니가 예전에 내게 했던 것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뻔했다는 걸 깨달았다. 저는 어리둥절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시어머니도 예전에 초음파에서 딸이라고 하자 첫 임신이었던 나에게 낙태를 강요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 말을 따랐지. 아이를 지웠어. 딸이었어. 그 후로 나는 5년 동안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심한 우울증을 앓았고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지. 나는 그 고통을 직접 보았으면서도 어리석게도 너에게 똑같은 짓을 하고 말았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은희 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라우마와 잘못된 전통은 종종 세대를 거쳐 대물림되죠. 하지만 그 순환은 끊어져야만 해요. 그리고 서연 씨는 도망칠 용기를 내므로써 그 순환을 끄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믿었던 것이 틀렸다는 걸 안다. 박 여사님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재수나 복은 아이의 성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사랑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내 손주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아이의 삶을 망칠 뻔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박 여사님을 용서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분노와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서연아. 마침내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어머니랑 이야기했어. 만약 어머니께서 우리 아이를 받아들이실 수 없다면 우리가 그 집에서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어. 우리 세 식구가 살기에 충분한 작은 오피스텔도 알아봤어.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약속할게. 너희 둘을 꼭 지킬 거야. 지금은 약속하겠죠. 저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민준 씨, 내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당신은 침묵했어요. 어머니가 우리 아기를 죽일 계획을 세우시는 동안 당신은 침묵을 선택했잖아요. 민준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가 이렇게 우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알아. 내가 비겁했어. 내가 당신 남편이나 우리 아이 아빠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변하고 싶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제발 기회를 줘. 기회를 달라고요? 하지만 나중에 어머니가 또 다른 무언가를 요구하시면 당신이 다시 침묵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이 나와 우리 아이 편을 들어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요? 보장은 없어. 민준 씨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건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것뿐이야. 이번 실수로 많은 것을 배웠어. 지난 2주 동안 당신을 잃는다는 건 내게 지옥과도 같았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야. 제가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본 은희 씨가 마침내 나섰습니다. 서연 씨가 이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네요. 두 분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으니 이제 서연 씨가 어떻게 할지 결정하도록 시간을 주세요. 지금 당장 결정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박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서연아. 네가 나를 바로 용서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 손주, 내 첫 손주가 아들이든 딸이든 이제는 진심으로 받아들일 거라는 걸 알아주었으면 한다. 내가 어리석음에서 깨어났으니까.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나가기 전에 민준 씨는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당신과 아기를 위한 돈이야. 분명 필요할 거야. 남편이자 예비 아빠로서 내 책임이야. 매달 보내줄게.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너무 지쳤습니다. 지영 씨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 없어요, 서연 씨. 시간을 가져요. 그들이 진심인지 아니면 말뿐인지 지켜봐요. 은희 씨가 민준 씨가 남기고 간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2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심인 것 같기는 하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영 씨 말이 맞아요. 시간이 이게 진심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죄책감인지 증명해 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민준 씨를 사랑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빠와 함께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온전한 가정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그에 대한 제 신뢰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가 다시는 저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배를 어루만지며 아기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혼란스러워, 아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빠는 후회하고 변하고 싶다고 해. 하지만 그걸로 충분할까? 엄마가 아빠에게 기회를 줘야 할까? 아니면 엄마 혼자 너를 키우는데 집중해야 할까? 아기가 의견을 내듯 발로 찼습니다. 저는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결정은 엄마 손에 달렸다는 거 알아. 그리고 엄마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게 우리 둘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 되도록 할게.
다음 날 아침, 저는 이 상황에 대해 은희 씨와 마침 그날 방문한 심리 상담사 박 선생님과 상의했습니다. 지금 어떤 기분이에요, 서연 씨? 박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혼란스럽고 화나고 슬퍼요. 하지만 그 안에 여전히 사랑도 있어요. 저는 아직 민준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그 사랑만으로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사랑은 중요하지만 건강한 관계를 위한 유일한 기반은 아니에요. 박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신뢰, 존중, 그리고 동등한 파트너십도 필요하죠. 지금 질문은 민준 씨가 그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다시 기회를 줄 준비가 되었느냐는 거죠. 제가 준비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건 괜찮아요. 박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용서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언제 결정해야 한다는 규칙도 없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당신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아기의 건강에 집중하는 거예요. 민준 씨에 대한 결정은 나중에 내려도 돼요. 은희 씨가 덧붙였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민준 씨에게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심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만약 그가 정말로 변하고 싶다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며 꾸준함을 보여줄 거예요. 만약 그저 말뿐이라면 얼마 안 가 지쳐서 본색을 드러내겠죠. 그 조언은 타당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말해주도록 내버려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민준 씨에게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바로 거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가 정말로 변했는지 아니면 연기하는 것인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 방문 며칠 후 민준 씨는 정기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강요하거나 재촉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간단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좋은 아침 서연아. 당신이랑 아기 오늘 하루 건강하길 바라. 이번 달 생활비 보냈어. 충분했으면 좋겠다. 보고 싶어. 하지만 네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그는 또한 자신이 이미 계약했다는 오피스텔 사진도 보내주었습니다. 침실 2개, 작은 거실, 그리고 아담한 부엌이 있는 작고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 집처럼 호화롭지는 않았지만 아늑해 보였습니다. 네가 돌아오고 싶다면 여기가 우리 집이 될 거야. 딱 우리 세 식구만. 어머니는 안 계셔. 약속할게. 저는 그의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은 믿고 싶었고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집을 나온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미경 씨가 출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감동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미경 씨의 진통은 거의 1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대로 그녀 곁을 지키며 손을 잡아주고 응원했습니다. 은희 씨는 자원봉사자 조산사와 의사에게 연락했고 그들은 와서 미경 씨가 무사히 출산하도록 도왔습니다.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우리 모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2 캐리그랭의 건강한 남자 아기였습니다. 미경 씨는 아기에게 우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엄마의 투쟁처럼 강하고 용감한 영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미경 씨가 아기를 안고 처음으로 젖을 물리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미소 짓는 모습을 보니 저도 같은 순간을 느끼고 싶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커지는 제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3개월 후면 저도 제 아름이를 안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3개월 후면 저도 엄마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훌륭한 엄마가 될 거예요, 서연 씨. 지영 씨가 문틈으로 우진이와 미경 씨를 훔쳐보며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아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이 얼마나 멋진 엄마인지 증명되는 거예요. 희망의 집에 작은 우진이가 온 것은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교대로 미경 씨를 도와 아기를 돌봤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목욕을 시키고 미경 씨가 쉴 필요가 있을 때 아기를 안아주었습니다.
이것은 곧 출산을 앞둔 우리에게 좋은 연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기와 함께 행복해하는 미경 씨를 보며 우리 모두 괜찮을 것이라는 희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미경 씨가 출산한 지 2주 후 저는 민준 씨에게서 다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민준 씨는 자신이 계약한 오피스텔에 아기방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는 별과 달무늬 벽지를 붙이고 아기 침대를 조립하고 분홍색과 보라색 아기 옷이 든 작은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다 우리 아름이를 위해 샀어. 영상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아. 내가 기회를 잃었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그래도 이걸 준비하고 싶었어. 내가 여기 있든 없든 아름이는 내 딸이고 아빠가 딸을 위해 자리를 마련해 놨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저는 그 영상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며 울었습니다. 이건 말뿐인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민준 씨는 정말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그의 메시지에 답장했습니다. 제가 도망친 이후 처음으로 보낸 답장이었습니다. 아름이를 위해 그 모든 걸 준비해줘서 고마워요. 나중에 자기 방을 보면 분명 좋아할 거예요. 민준 씨의 답장은 매우 빨랐습니다. 서연아, 답장했네. 어떻게 지내? 아름이는 어때? 우린 잘 지내요. 아름이가 아주 활발해요. 발로 차는 걸 좋아해요. 특히 내가 단 걸 먹으면 더 그래요. 엄마가 초콜릿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거랑 똑같네. 민준 씨는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답장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더 자주 채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출산 비용과 아기용품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야근하고 심지어 주말에는 부업까지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또한 더 이상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에서 지내는 것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나도 독립하는 법을 배워야 해. 내가 책임감 있는 가장이 될 수 있다는 걸 당신에게 증명해야지. 항상 부모님 말씀만 듣는 마마보이가 아니라. 저도 희망의 집에서의 제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난 친구들, 제가 듣는 온라인 쇼핑몰 관리 수업, 제가 시작한 파트타임 일에 대해서요. 저는 갓 출산한 미경 씨와 우리가 모두 그녀에게서 아기 돌보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가족을 만든 것 같네. 문장 끝에 민준 씨는 슬픈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분들이 아무도 없을 때 저와 아름이를 구해주셨어요. 하지만 그게 당신과 가족이 되고 싶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민준 씨. 단지 다시 믿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이해해. 언제까지고 기다릴게. 우리 관계는 천천히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채팅했고 가끔은 영상 통화도 했습니다. 저는 아름이가 제 배를 차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민준 씨는 항상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가끔 그는 영상 통화 중에 울면서 이 임신 기간을 놓친 것이 너무 후회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거기서 당신 곁을 지키고 아기가 발로 차는 걸 느끼고 같이 병원에 갔어야 했는데 내 어리석음 때문에 그 모든 걸 놓쳐버렸어. 중요한 건 당신이 이제 깨닫고 변하려 한다는 거예요, 민준 씨.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어느 날 박 여사님도 제게 연락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도 괜찮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이번에는 은희 씨가 저와 동행했고 우리는 희망의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박 여사님은 선물을 들고 오셨습니다. 아기용품이 가득 든 큰 상자였습니다. 옷, 속사계, 기저귀, 젖병, 심지어 아기띠까지. 이건 아름이를 위한 거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이걸 줄 자격도 없다는 거 안다. 하지만 내 첫 손주가 할머니가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정말로 후회한다. 나 심리 상담도 받았어. 알고 있니? 나는 딸에 대한 가문에 대물림된 트라우마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그 트라우마를 다음 세대에 거의 물려줄 뻔했지. 내가 용감하게 맞서줘서 정말 다행이다. 저는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머님. 제 아이를 지키는 일이요. 그리고 너는 나보다 더 나은 엄마다. 박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예전에 내 시어머니에게 맞설 만큼 강하지 못했지만 너는 나에게 맞섰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해줘서 나는 감사하다. 덕분에 나는 내 실수를 바로잡고 더 나은 할머니가 될 기회를 얻었으니까. 그 만남은 제 마음의 상처 일부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박 여사님의 후회는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이 정말 원한다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임신 7개월입니다. 배가 너무 불러서 서 있으면 제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아름이는 매우 활발합니다. 가끔 아기가 발로 차거나 몸을 돌릴 때면 제 배에 작은 돌기가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기의 모든 움직임은 제가 왜 이 모든 것을 했는지 상기시켜 줍니다. 어느 날 오후, 민준 씨가 희망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2개월 전 첫 방문 이후 세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은희 씨는 민준 씨의 노력이 진심인 것을 보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민준 씨는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서연아, 내가 이런 걸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제발 아름이가 태어나기 전에 나와 함께 돌아가는 걸 고려해줘. 네가 출산할 때 옆에 있고 싶어. 엄마, 다음으로 아름이가 처음으로 보는 사람이 되고 싶어. 우리 온전한 가족이 되고 싶어. 저는 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저를 그토록 깊이 실망시켰던 남자. 하지만 지난 3개월 동안 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남자. 그는 부탁하지 않아도 매달 돈을 보냈습니다. 매일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집과 아기 방을 준비했습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심지어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온라인 육아 교실까지 들었습니다. 민준 씨,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돌아가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다고 약속할게요. 당신의 노력을 받고 그 점에 감사해요. 그것만으로도 내게는 충분해. 민준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기회를 준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당신 남편이자 아름이 아빠가 될 자격이 있다는 걸 계속 증명할게. 그날 밤 민준 씨가 돌아간 후 저는 은희 씨와 함께 집 현관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시원한 밤 공기를 즐겼습니다. 이제 마음의 결정을 내렸죠. 은희 씨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려고요, 아주머니. 제가 약하거나 쉽게 용서해서가 아니에요. 민준 씨가 정말로 변하는 걸 봤고, 가능하다면 아름이가 아빠와 함께 자라길 바라기 때문이에요. 현명한 결정이네요. 은희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요, 서연 씨. 희망의 집은 언제나 당신을 위해 열려 있을 거예요. 언젠가 다시 안전한 곳이 필요하다면 당신은 여기에 집이 있고 여기에 가족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저희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저와 아름이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스스로를 구한 거예요, 서연 씨. 나는 장소를 제공했을 뿐이에요. 당신의 용기가 당신을 여기까지 이끈 거죠. 저는 은희 씨를 껴안았습니다. 제게 구원자이자 대리모이자 영웅이 되어준 여성. 자신의 후회를 다른 엄마들을 구하는 사명으로 바꾼 여성. 가장 깊은 트라우마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울 힘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여성. 일주일 후, 저는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준 씨,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민준 씨가 마련한 작은 오피스텔로 지영 씨, 수민 씨, 유나 씨가 제 얼마 안 되는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우진이를 아는 미경 씨도 저를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자주 놀러 와야 해요. 지영 씨가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전사 자매들 계속 연락하고 지내야죠. 물론이죠. 약속할게요.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여러분이 제가 가장 먼저 연락할 가족이에요. 민준 씨가 차를 가지고 데리러 왔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왔습니다.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 그는 희망에 가득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에 온 걸 환영해, 서연아.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오피스텔은 작고 소박했지만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직 쓸만한 중고 소파가 있는 거실, 조리도구가 완비된 작은 부엌, 퀸 사이즈 침대와 작은 옷장이 있는 안방, 그리고 아기방. 민준 씨가 사랑으로 준비한 방이었습니다. 저는 아기방으로 들어가 민준 씨가 준비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분홍색 모기장이 있는 아기 침대, 별과 달 무늬 벽지, 아기 옷으로 가득 찬 옷장, 기저귀 교환대, 수유용 흔들의자, 방구석에 놓인 귀여운 인형들, 그리고 벽에는 아름이의 초음파, 사진과 함께 아름아, 아빠와 엄마의 작은 공주님이라는 글씨가 적힌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가 뒤에서 저를 안았고 그의 손이 제 불룩한 배를 감쌌습니다.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여보, 그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세 식구의 작은 집이야. 여기서는 아무도 당신에게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하지 않을 거야. 여기서 당신과 아름이는 안전해. 내가 항상 너희 둘을 지켜줄게. 약속해. 저는 몸을 돌려 민준 씨를 안았습니다. 이건 두 번째 기회예요, 민준 씨. 다시는 낭비하지 말아요.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야. 내 모든 삶을 걸고 약속할게. 그날 밤, 우리는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함께 잠들었습니다. 아름이가 힘차게 발로 찼습니다. 마치 아빠와 엄마가 다시 함께하게 되어 기쁜 것처럼. 저는 민준 씨의 손을 잡아 제 배 위에 올려놓고 그가 우리 아이의 움직임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힘이 세네. 민준 씨가 감탄 어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를 닮아서 생존자거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배우고 있는 엄마와 아빠처럼요. 우리의 여정은 아직 길고 고쳐나가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신뢰는 하룻밤에 쌓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시도하려는 의지와 우리를 거의 삼킬 뻔했던 폭풍을 이겨낼 만큼 강한 사랑이.